당신이었어요? 평생 우리 집 망친 그 원수가.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널 나한테 맡기고 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그 사람이 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는 걸까요?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끝자락,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72세 김복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면 괜히 눈길을 돌렸습니다. 가난이 배어있는 집이었고 세월이 배어있는 집이었으며 그보다 더 깊이 억울함이 배어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엔 오래된 장독이 서 있었고 처마 끝엔 언제 달았는지 모를 풍경이 하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풍경이 울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김복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마당을 쓸고 장독 뚜껑을 열어 된장을 확인하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혼자 사는 지 오래됐지만 밥은 항상 두 사람 몫으로 지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기다리는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이미 세상에 없는 누군가를.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5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김복자 할머니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이 아궁이 벽을 짚었지만 버티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면서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식은 재가 흩어졌습니다. 풍경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김복자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집 순이 아주머니가 연기가 나지 않는 굴뚝을 이상하게 여겨 들어왔을 때 김복자 할머니는 부엌 바닥에 쓰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마을 사람 몇 명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복자 씨, 이번엔 진짜 큰일 났다더라. 자식도 없는데 어떡하냐? 자식이 없는 건 아닌데 연락이 안 된다던가. 목소리들이 섞였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마당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김복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형광등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의사를 부르는 소리, 보호자를 찾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란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나 어디야? 병원 응급실이에요.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뇌혈관 쪽 검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김복자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간호사한테 제지당했습니다. 일어나시면 안 돼요. 좀 더 계세요. 보호자 왔어요? 간호사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연락 시도 중이에요. 일단 좀 쉬세요. 연락 시도 중.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 말을 되씹으며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연락 시도 중이란 말은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동안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입원 수속이 진행됐습니다. 뇌경색 초기 증세였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치료 잘 받으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귀에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온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수술비하고 입원비 관련해서요.
어르신 이름으로 접수된 치료비가 있는데 이미 수납이 됐어요. 김복자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납이 됐다고요? 내가 한 적 없는데. 네, 어르신이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이 대신 내셨어요. 누가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노안이 심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납자 이름 칸에 적힌 세 글자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강태수? 김복자 할머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강태수? 그 이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름.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그 이름이 떠오르면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 같던 이름이었습니다. 원수. 그것이 김복자 할머니가 그 이름에 붙인 단어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불러왔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부를 것이라 생각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술비를 냈습니다. 직원이 떨어진 서류를 집어 올렸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김복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냐고요? 40년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뒤집히는데 그 사람이 수술비를 냈다니. 김복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링거줄이 손등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김복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김용철이 죽던 날이었습니다. 늦가을이었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남편은 42살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32살이었고 아들 성민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건 사고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말이 돌았습니다. 그날 현장에 강태수가 있었다는 것, 두 사람이 크게 싸웠다는 것, 그리고 그 직후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김복자 할머니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진 빚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가 몰랐던 빚이었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 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도장을 요구하며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눈물로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이 넘어갔습니다. 논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들인 사람이 강태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태수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용철이를 죽인 거다. 말들이 번졌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이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 말들 속에서 믿음을 굳혔습니다. 강태수는 원수다. 그 믿음으로 40년을 버텼습니다. 억울함이 힘이 됐고 원한이 연료가 됐습니다. 아들 성민이를 키웠고 가난을 견뎠고 혼자 늙어갔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강태수라는 이름은 가슴 깊은 곳에 박힌 가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술비를 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밤새 그 생각을 붙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원수가 왜 수술비를 내는지, 그게 무슨 의도인지, 혹시 모욕을 주려는 건지 아니면 빚을 지우려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으면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사흘 뒤 태어난 김복자 할머니는 곧장 강태수를 찾아갔습니다. 강태수는 마을 외곽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었고 대문 옆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붉게 익어가는 감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한동안 멈췄습니다. 발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는데 이제 그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가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뒤섞였습니다. 김복자 할머니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5살의 강태수가 문 앞에 섰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휘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그 눈이 김복자 할머니를 봤습니다. 놀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냥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었어요? 평생 우리 집 망친 그 원수가. 강태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널 나한테 맡기고 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문 앞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강태수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김복자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원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강태수의 눈빛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천천히 대문을 넘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에 앉았습니다. 강태수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 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물을 마루 옆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당의 텃밭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감나무 잎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김복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술비 왜 낸 거예요? 내야 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왜 내야 해요? 강태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부터 그랬어요. 이상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들 학비가 생겼을 때, 지붕 고쳐준다고 사람 왔을 때, 그게 다 당신이었어요? 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김복자 할머니의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용철이 때문이야. 남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김복자 할머니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우리 남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요.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야. 그 친구가 내 평생 친구였어. 친구? 당신이 그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당신이 배신했다고, 당신 때문에 사고 났다고. 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그 소문. 아니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철이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나는 그날 현장에 없었어. 근데 그 소문을 내가 직접 부인하지 않았어. 왜요? 부인하면 진짜 이유를 말해야 하니까. 진짜 이유가 뭔데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서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이건 나중에. 나중이요? 무슨 나중이에요? 지금 말해요. 지금 말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때가 있어. 김복자 할머니는 그 봉투를 빼앗듯 집어들었습니다. 강태수가 막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아직 열지 마. 때가 되면 알아. 김복자 할머니는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마당을 성큼성큼 걸어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강태수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지만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40년의 무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복자 할머니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강태수가 한 말이 걸렸습니다. 지금 열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봉투는 방 한쪽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김복자 할머니는 자꾸만 과거를 들여다봤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기억들을, 강태수를 원수로 여기게 된 그 시작부터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 몇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집이 넘어가고 논이 넘어갔을 때 빈손으로 마을 변두리 작은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쌀이 없어서 죽을 끓였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도 병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 앞에 쌀 몇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몰랐습니다. 이웃인가 싶어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생긴 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입학금이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디선가 후원자를 연결해줬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입학금을 냈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꼭 힘들 때, 꼭 어쩔 수 없는 순간에 어디선가 손이 뻗쳤습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김복자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심했던 해,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수 아저씨가 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공짜라고 했습니다. 누가 미리 사람값을 내줬다고 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 뒤에 강태수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와서 생각하니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세심했습니다. 왜 그때 몰랐을까요? 왜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40년 동안 버텨온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김복자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글씨가 희미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이름,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3월 2일 김성민 입학금 3만 원. 1984년 8월 15일 쌀 2포대 1만 2천 원. 1988년 6월 3일 지붕 수리 인건비 15만 원. 1990년 2월 8일 성민 중학교 교복값 4만 5천 원. 1994년 8월 21일 성민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7만 원. 1997년 10월 3일 복자씨 병원비 23만 원. 줄이 이어졌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날짜는 달랐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김복자 할머니와 아들 성민이의 이름 옆에 금액과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금액들이 수십 년에 걸쳐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군대에 갈 때, 결혼할 때, 김복자 할머니가 다시 아플 때, 그 모든 순간에 강태수의 손이 뻗쳤다는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입원 수술비였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덮고 나서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꺼낸 것은 편지였습니다. 봉투 안 깊숙이 공책 아래에 있던 편지였습니다. 누런 종이였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겹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40년 동안 잊지 못하고 살아온 그 글씨였습니다. 비뚤비뚤하고 힘이 없고 그래도 정성이 담긴 글씨. 남편 김용철의 글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흐렸습니다. 닦으면서 읽었습니다. 복자에게 이 편지가 내 손에 들어갔다면 내가 이미 없다는 말이야. 그리고 태수가 이걸 내게 줬다는 말이고 그러면 이제 말해도 될 때가 됐다는 거겠지. 복자야, 나는 태수한테 빚진 사람이야. 단순한 빚이 아니야. 내 목숨값이야. 사고 나기 전에 나는 잘못된 사람들한테 발을 들였어. 떼돈을 번다는 말에 솔깃해서 불법 건축자재 유통에 손을 댔어. 처음엔 작은 것이었는데 점점 깊이 들어갔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 알았어. 태수가 그걸 알았어. 나한테 직접 따졌어. 이러다 다 죽는다고, 빠져나와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발을 빼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았어. 빚이 있다는 거야.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거야. 내가 몰랐던 서류에 내 도장이 찍혀 있었어. 나는 그때 이미 집이 넘어갈 걸 알았어. 태수한테 말했어. 내가 그 집을 사줘.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복자랑 아이가 쫓겨난다. 내가 사면 적어도 그 집 옆에서 살 수 있어.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태수가 반대했어. 그러면 내가 나한테 원수가 된다고. 복자가 평생 너를 원망할 거라고. 내가 말했어. 그래도 괜찮아. 살아있으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살아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나는 살지 못했어. 태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큰 걸 맡겼어. 원수 소리 들어가며 수십 년을 버텨준 거잖아. 복자한테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부탁했어. 진실을 알면 복자가 평생 죄책감에 살 거라고.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다고. 그 부탁을 지켜줬구나. 복자야. 태수는 원수가 아니야. 그 사람은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친구야. 내가 못해준 것들을 대신 해준 사람이야. 고마워해야 하는데 원망하며 살았을 내가 마음에 걸렸어. 그래도 살아줘서 고마워. 아이도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진실을 알았으면 태수한테 밥 한 번 사줘. 그것만 해줘. 용철이가. 김복자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오래된 벽시계가 시간을 세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풍경이 울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고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원수라고 불러온 사람이 사실은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아온 대상이 사실은 누구보다 자신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남편이 만들었습니다. 복자가 진실을 알면 평생 죄책감에 살 거라고. 그 배려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40년 동안 마음 편히 원망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사실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이, 그 선물이 이렇게 늦게 열렸다는 것이.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복자 할머니는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몇 번 멈췄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밥이 됐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통지서였습니다. 구청에서 마을 전체에 통보가 간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 일대가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상금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관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보상금을 받고 떠나는 게 낫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남편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자식을 키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낡은 집이었습니다. 허물어질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고칠 곳 투성이인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살다 간 집이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 아들이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집 부엌에서 50년 가까이 밥을 지었습니다. 그 집이 사라진다는 말이 마치 마지막 남은 무언가가 사라진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회관 회의에서 이장이 말했습니다. 구청 가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결정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상금이나 잘 받읍시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두 명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구청 앞에 누군가 서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이 구청 앞을 지나다 봤다고 했습니다. 노인 한 명이 구청 민원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민원실이 열리기도 전에 그 노인이 강태수였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가 구청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마을 일대 도시재생사업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재 보존 구역 인접 지역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혼자서 자료를 모으고 직접 작성한 민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하나로 당장 결과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태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구청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만나겠다고 했고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으며 공식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 중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장도 반대하지 않았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강태수는 혼자 계속 갔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 다락방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김복자 할머니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넣어뒀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공구 몇 개, 마모된 지갑,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상자 맨 아래 또 다른 장부가 있었습니다. 공책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반쯤 뜯겨 있었고 종이가 사가 손 떼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이번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쓴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몇 장은 일상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일 나간 날, 번 돈, 쓴 돈.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불법 자재 유통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주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발을 들인 그 거래의 세부 내용을 이 장부에 기록해뒀던 것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 이름들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을 해온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마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의 대표 이름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통지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강태수가 구청에 혼자 민원을 넣으러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개발이 단순한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는 걸, 그 뒤에 40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구조가 연결돼 있다는 걸. 김복자 할머니는 장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강태수한테 가야 했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72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수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강태수는 항상 대문을 닫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태수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태수 씨, 마루 위에 신발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수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이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가 뛰어들어갔습니다. 강태수 씨, 강태수 씨, 정신 차려요. 강태수가 눈을 간신히 떴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왔네, 무슨 왔네요. 지금 119 불러야겠어요.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딨어요. 가만히 있어요. 김복자 할머니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주소를 말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부 봤어? 봤어요. 그 이름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재개발 뒤에 있는 거죠? 강태수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래된 일이야. 용철이가 죽은 것도 사고가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용철이를 이용하다가 입막음한 거야. 나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증거가 없었어. 증거를 모으는데 40년이 걸렸어. 김복자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사고가 아니라. 그래.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락방 장부, 그게 마지막 증거야. 용철이가 직접 기록한 거야. 그 사람들 이름, 날짜, 금액. 법원에 가면 증거가 돼. 왜 이걸 진작에 말 안 한 거예요? 증거가 더 있어야 했어. 장부 하나만으론 부족했어. 그래서 기다렸어. 그 사람들이 또 움직일 때까지. 재개발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또 나왔어. 이번엔 이 마을을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싶었어. 119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들것에 실리는 강태수를. 그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뭔가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수는 병원 중환자실에 실렸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응급처치가 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고 심장이 오래 약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며칠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강태수에게 연락할 가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평생 혼자 산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태수가 왜 병원에 있는지 몰랐고 알더라도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거리를 두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김복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됐을 때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태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여러 개 꽂혀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옆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피부가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왜 또 와?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표정에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있으면 어때요? 김복자 할머니는 강태수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에 손을 모으고 장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남편 장부. 알아. 이걸로 어떻게 하려고요? 강태수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따로 모은 기록이 있어. 집에 서랍 안에. 용철이 장부랑 합치면 충분해. 그걸 경찰에 가져가면 돼. 혼자서 40년을 그걸 모았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어. 김복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당신이 용철이 죽인 것도 아닌데.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닌데. 강태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용철이가 나한테 처음 말했을 때 내가 더 빨리 말렸어야 했어. 그러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그리고 내 식구가 그렇게 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원수 소리 들으면서요. 원수라 불러도 됐어. 어차피 가까이 있었으면 안 되는 처지였으니까. 내가 진실을 알면 내가 힘들잖아. 김복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40년 동안 원수라고 했잖아요. 이름 들을 때마다 욕했잖아요. 혼자 그 마음 어떻게 버텼어요? 강태수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단 말 한 번 듣자고 기다린 게 아니야. 내 식구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됐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그 말이 김복자 할머니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충분했다는 말.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필요 없다는 사람. 그냥 살아있어줘서 됐다는 사람. 그 사람이 40년 동안 자신의 옆에 있었다는 것이. 남편 편지 읽었어요. 강태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밥 한 번 사달라고 했던데. 내가 국밥 만들어 올게요. 퇴원하면. 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무언가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용철아, 당신이 이 사람한테 맡긴 거 이제 나도 알았어. 혼잣말이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어딘가에서 들렸으면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복자 할머니는 강태수 집으로 갔습니다. 집 서랍에서 강태수가 말한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날짜별 사건 기록, 관련 인물들의 행적, 신문 기사 스크랩, 증언 메모들, 40년에 걸쳐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 자료들을 남편의 장부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커다란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소하려고요. 어떤 건인가요? 40년 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장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직접 쓴 거예요. 죽기 전에. 언제 돌아가셨어요? 40년 됐어요. 형사가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름들 지금도 활동 중인 사람들인데요.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40년 된 사건이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과 연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모아온 기록과 남편의 장부는 예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회사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공사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과 사업 시행사 사이의 불법 청탁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마리였지만 당겨보니 끝이 없었습니다. 오래전 사건과 현재 사건이 같은 사람들에 의해 연결돼 있었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죽게 만든 그 구조가 지금 이 마을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마을 재개발 사업 비리 의혹, 지역 건설사 대표 소환 조사, 제목이 지역 신문 천면에 실렸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국 뉴스로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개발이 보류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구청이 사업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장이 김복자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복자 씨가 한 거예요? 강태수 씨가 4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마을 사람들이 강태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소문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왜 집을 사들였는지, 왜 마을에서 거리를 두고 살았는지, 왜 혼자 구청을 들락거렸는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태수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열흘이 지났을 때 강태수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더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연락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강태수가 의식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남편 용철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마을 이야기를, 강태수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이야기를. 강태수는 눈을 감은 채 들을 때도 있었고 눈을 뜨고 작게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국밥 언제 해줄 거야? 김복자 할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퇴원을 못하면? 퇴원해야 해요. 내가 만든 국밥 한 번은 먹어야 하잖아요. 강태수가 웃었습니다.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복자야. 왜요? 용철이한테 잘했어. 혼자서 잘 살았어. 아이도 잘 키웠어. 뭐려? 당신이 도와준 거지.
내가 도운 게 아니야. 내가 버틴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 말이 끝나고 강태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김복자 할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짊어진 것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강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당신, 이제 가도 돼요. 많이 무거웠지. 그 말이 나오고 김복자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소리내어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40년의 원망과 40년의 감사가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울음이었습니다. 강태수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는 마을에서 오래 외면받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첫날 저녁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씩, 2명씩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장이 왔고 순이 아주머니가 왔고 오래된 이웃들이 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 몰랐네.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49일이 지났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를 넣고 물을 썰고 오래 끓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방식으로, 그리고 강태수가 좋아했을 것 같은 방식으로 끓인 국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복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원수가 아니었네요. 당신은 내 인생 마지막 편이었네요. 평생 몰라봐서 미안해요. 평생 원수라 불러서 미안해요. 남편 부탁을 40년 지켜줘서 고마워요. 눈물이 국그릇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밥 약속 못 지켰어요. 미안해요. 대신 이거라도 드세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이제 편히 쉬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풍경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삶 속에 강태수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았나요? 오해받으면서도 끝까지 옆에 있어준 사람, 말 한마디 못하고 멀리서 지켜봐준 사람, 원수라 불려도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결국 옵니다. 40년이 걸려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은 말이 아닌 자리로 남습니다. 옆에 있어준다는 것, 모른 척 지켜봐준다는 것, 원망 들어가며 버텨준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형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멀리서 조용히 당신 편이 되어준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